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유쾌한 대화법 78. 지연이 이정수 KBS 공채 3기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20년 동안 근무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국제전문가 과정 중 국제관계 및 스피치 이론 3년 과정을 수료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JS 프레젠테이션 컨설턴트 원장,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COPR 체급위의 과정을 위탁 운영했다. 연세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경영대학원 최고위 과정과 삼성전자, LG, IBM을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임원을 위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을 했다. 현재는 주 SMG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매일경제 최고 경영자 개인 브랜드 고위 과정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저술은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 사람과 말하는 것이 즐겁다. 리더로 키우려면 말부터 가르치라. 나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라. 한국형 대화의 기술, 능력보다 더 인정받기 등이 있다. 카툰 김대중 1974년생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 현재 만화가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출판사 새 만화책에서 만화책을 만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47. 침묵이 대화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말보다 침묵이 더 설득이 있을 때가 많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침묵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키와 억센 코르사카 사투리로도 병사들을 제압하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졌다. 그의 카리스마는 병사들에게 연설을 하기 전 몇 초 동안 침묵하는 데서 나왔다고 한다. 키가 작고 사투리가 심한 그가 다른 장군들처럼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강한 코르시카 사투리로 소리부터 질렀다면 병사들은 그를 장군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잠깐의 침묵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가장 설득력이 뛰어난 장군이 되었다. 당신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잠시 말을 끊고 침묵해라. 그래야만 청중들은 잡담을 멈추고 당신 입을 주시할 것이다. 당신이 만약 부하 직원을 많이 거느린 상사라면 아침마다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지시하는 것보다 잠깐 동안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다. 당신이 부하 직원들의 잘못을 크게 꾸짖을 때보다 침묵을 지키며 지그시 바라볼 때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아내인 당신 역시 남편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침묵함으로써 남편 스스로 더 많은 반성을 하게 할 수 있다. 남편인 당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아내의 기꺼운 한국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침묵의 시대가 아니라 설득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잠깐의 침묵만큼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없다. 당신이 만약 카리스마가 필요한 자리에 있다면 절대 일일이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한다. 48. 첫 한마디에 정성이 실려야 한다. 첫눈에 반한 사람과 사랑하면 열렬한 연애로 발전되기 쉽다고 한다. 여러 차례 만나는 동안 계산이 맞아 애정이 생기면 열렬한 연애로는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드라마 주인공 같은 열렬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면 첫인상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첫눈에 반하는 요소는 첫 이미지다. 그것은 외모와 첫인사가 포함된다. 당신이 만약 첫 부임한 임원이라서 리더십을 인정받으려면 첫 한마디에서 흡입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때 만들어진 당신의 이미지가 직원들이 갖는 당신의 이미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서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분들을 만나 영광입니다와 같은 상투적인 말로는 당신의 참신한 이미지를 심기 어렵다. 오히려 여기 오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예전 회사로 가다가 돌아왔습니다와 같은 경험담이 참심할 것이다.
당신이 새로운 일터에서 새 이미지를 심으려면 인사할 때 첫 한마디 찾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세일즈맨이라면 첫 한마디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소개팅에 나간다면 역시 첫 한마디를 개발해야 한다. 상대편은 당신이 입구에 나타나서 자리에 앉아 인사말을 할 때까지 가장 뛰어난 집중력으로 당신을 관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상대편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애인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낯선 사람을 만나 단번에 친구로 만들려면 첫 한마디부터 준비해야 한다. 49.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 대화는 저절로 잘 된다. 스웨덴의 젊은이들은 데이트할 때마다 1m 간격으로 떨어져 다닌다. 남미 사람들에게 약속 시간에 어겼다고 따지면 무례하게 여긴다. 아랍 사람들은 입을 마주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1m 이상 떨어져서 말하지 않으면 불쾌해한다. 이처럼 나라마다 말할 때의 거리와 방법, 태도 등이 다르다. 최근에는 해외 진출이 많아져 국가 간의 문화차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 간의 문화차를 간과하는 사람들도 많다. 문화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막히게 되어 있다. 대화 상대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도시에서 자랐는지 농촌에서 자랐는지, 생활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학력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등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다. 대화를 잘 하려면 개인 간의 다양한 문화차를 인정해야 한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개인 간의 문화차를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만약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 상대편의 문화를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그들이 쓰는 용어와 말의 속도, 그리고 그들이 재밌어 하는 것들을 화제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상대편은 당신 말이 외국어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여성인 당신이 남성과 대화를 하려면 그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졌음을 이해하며 말해야 한다. 따라서 그가 다른 일에 집중할 때 중요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남성인 당신이 여성과 대화를 하려며 그가 불평을 털어놓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임을 알고 심각하게 새겨들지 말아야 한다. 대화의 벽을 뚫으려면 상대편을 나의 문화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최소한 당신이 타인의 문화를 이해해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만 갖게 해도 대화가 훨씬 잘 될 것이다. 50. 낯선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힘든지기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낯선 곳에 혼자 가기를 꺼린다. 어디나 친한 사람과 짝을 지어 참석해야만 마음을 놓는다. 낯선 사람에게 말 붙이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를 갖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말을 붙이며 상대편의 정보를 쉽게 얻지만 답변하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랑도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현대에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기대가 된다. 51. 목적부터 드러내면 대화가 막힌다. 현대인들은 타인에게 침해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생각과 행동의 제약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말할 때 목적을 먼저 드러내면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쉽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라고 말해야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거나 진정으로 갈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하거나 간에 당신이 말하는 목적이 상대편은 침해하는 일로 오해받기 쉽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말을 붙여오면 경계한다. 그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당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피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세일즈맨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팔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신이 팔 물건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제공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이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 물을 것이다. 당신이 무능한 상사를 모시는 보아 직원이라면 더욱더 목적부터 드러내면 안 된다. 원래 실력 없는 상사일수록 무섭게 복수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찬사를 보낸 후 조금만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상사는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보완책을 물어올 것이다. 당신이 만약 용돈이 많이 필요한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하며 용돈을 올려주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노여움이나 쌓일 것이다. 당신이 처한 어려운 입장만을 설명해라. 그리고 용돈에 관한 결정은 부모님이 하도록 해라. 그래야만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게 하려면 목적을 드러내지 말고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으로 말문을 열어라. 그리고 듣는 사람이 스스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어라. 52.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당신은 직장에서 쫓겨난 후 빈둥거리는 친구를 보면 왜 그 모양으로 살아? 라고 질책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친구가 불치병에 걸려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당신은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차림만으로 판단하면 대화가 어긋나기 쉽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청바지를 찢어입고 머리카락을 노랗게 물들인 청소년이나 오토바이 폭주를 하는 청소년에게도 알고 보면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그들이 사연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고지식해서 특정 타입과는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는 타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한 편견을 갖는 한 상대편도 당신에게 비슷한 편견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의 대화는 힘들다. 53. 말을 잘한다고 대화가 유쾌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주눅이 든다. 무슨 일을 하건 실력자가 현저한 사람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너무 말을 잘한다면 오히려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다. 상대편은 당신과 대화를 나누기보다 일방적인 연설을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위가 높고 나이도 위인데 말도 잘한다면 상대편에게 주는 위압감은 더욱 클 것이다. 만약 그가 당신과 상반된 의견을 가졌다면 의견을 묵살당하는 것 같아 더욱 불편해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편의 말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부터 말하면 안 된다. 그들은 고수인 당신과 비교되는 것이 싫어서 입을 다물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란 어느 한쪽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말을 독점하고 상대편은 억지로 들어야 하는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다. 따라서 반드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유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상대편에게 얼마나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대화 품질이 좌우된다. 54. 내 마음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무학대사와 이승계의 농담해주는 교훈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승계가 조선을 세울 때 서울틀을 잡아준 사람이 무학대사이다. 두 사람은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세우는 죽음을 넘나드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협력 성공 후도 친근하게 지내고 객이 없는 농담도 자주 주고받았다. 하루는 이승계와 무학대사가 장기를 두는데 이승계가 무학대사를 향해 스님, 이제분이 돼지같이 생기셨습니다. 라는 농담을 던졌다. 그러자 스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처사님은 부처님 같아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사는 그 이유를 묻는 이승계에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신과 같은 말도 외국에서 해석하는 사람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꼬리를 잡고 나 들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나를 우습게 본 거지? 라며 화를 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제법 많다. 마음이 고약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곱게 해서 듣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KBS 1TV 1일 드라마 백만송이 장미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삐딱하게 나온다.
심지어 며느리가 잘 차려준 밥상을 보고도 나 줘오라고 그랬겠지? 남편 헤어져보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받아들인다. 당신이 누군가의 호의를 호의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당신의 마음이 고약해서 그 사람 말을 곡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이 고약하면 누구와도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없다. 당신이 지금 남들이 당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혹시 내 흉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당신 마음에 남을 포용할 만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5. 타입이란 완성, 방패가 아니라 성앤성이다. 이제는 전처럼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이 그대로 수행하는 시대가 아니다. 어린아이와도 타협을 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다. 타협이란 서로가 양보해 합의점을 찾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흑 아니면 백, 적 아니면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타협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일을 수행하려고 하기 쉽다. 타협을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이기려고 한다. 모든 갈등은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한다는 욕심에서 온다. 노사 갈등이 그렇고 부부 갈등이 그렇고 부모 자녀 간 갈등이 그렇고 동서 간 갈등과 남북 간 갈등이 그렇다. 어느 한쪽이 완성하려고 하면 타협은 없고 갈등만 남는다. 국가의 해남 문제인 북핵 문제만 보더라도 북한은 미국이 먼저 안전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 포기의 정보를 대라고 해서 여러 차례 협상이 결렬되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양측의 고집 때문에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문제는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아마 북핵 문제를 답답하게 바라보는 당신도 어쩌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사인 당신이 부하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제안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면 당신 역시 북미 당사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만약 부모인데 자녀가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자기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컴퓨터 게임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일방적인 결론만 낸다면 자녀들은 당신과의 협의를 포기하고 마음의 갈등을 키울 것이다. 당신이 만약 대기업의 임원인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정원의 이익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대금을 책정한다면 당신 역시 타협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품의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이 당신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이 완성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완패하게 되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패배한 쪽에서도 자신이 갈망하는 일을 전혀 이루지 못해 당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생산의 마비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큰 손해를 입히지 않는가. 중소기업의 물품 대금을 너무 낮추면 상품의 질이 낮아질 것이며 자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당신의 주장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자녀는 당신 몰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보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겉보기에는 당신이 승리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당신도 그와 함께 패배하게 된다. 대화를 잘 하려면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56. 헌담에는 발이 달렸다.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뒤에서 헌담을 하면 오래되지 않아 내기에 들어온다. 나에 대한 헌담이 돌아서 내게 들어올 때 느끼는 배신감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헌담하는 것도 습관이다. 험담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시한다. 대체로 당사자 앞에서는 전혀 티도 내지 않아 험담이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 더 큰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험담은 인격을 파괴하고 가족을 갈라놓고 친구를 멀어지게 하고 살인까지 초래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험담은 최소한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욕을 먹는 사람, 욕을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 입는 사람은 험담을 한 자신이다.
험담하는 동안 그 자신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도록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많은 사학가들이 모여 사업 이야기와 그 밖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그가 나가자 누군가가 그의 험담을 시작했다. 그의 복잡한 가정사와 기업 경영의 비도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오늘 모임에서 조금 일찍 나가야 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그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안 가세요? 라고 묻자 그는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떠나면 험담의 주인공이 당장 저로 바뀔 텐데요. 라고 대답했다. 탈무드는 남을 헐뜯는 사람은 어쩌면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를 입히지만 험담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57.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 차이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아 다르고 다르다 등 단어 하나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의미를 담는가에 대한 속담이 많다. 그런가 하면 님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는 대중가요도 있다. 그만큼 단어 하나의 의미 차이가 큰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바람을 피우고도 성추문이라는 단어 대신 부적절한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처럼 인종차별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는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려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안소니 홉킨스와 니콜 키드먼이 주연한 영화 후몬스테인의 주인공인 71세의 저명한 학자 콜만 실과 안소니 홉킨스는 강의 중 뱉었던 사소한 단어 한마디가 흑인 차별 언사로 비난받아 35년 동안 몸담았던 대학을 떠나야 했다. 그 옆에로 충격을 받은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다. 그는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해 인생을 망친 것이다. 이처럼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왔다면 하약을 등에 쥐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애매한 단어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한다. 58. 진짜 비밀은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아라. 세상에 비밀은 없다. 오죽하면 대결에서 기가 붙어 있다고 말하겠는가. 겹겹이 호위병이 둘러싸고 있는 깊은 궁궐에서 나눈 비밀 이야기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것이다. 사이가 좋을 때는 이건 나하고 나만의 영원한 비밀이야 약속이라고 외치지만 조금만 마음이 달라지면 그 비밀을 우스갯소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상대편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려고 당신의 모든 치부를 다 말해주었는데 그가 당신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배신감으로 치를 떨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을 탓하지 말라.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다. 당신의 잘못이란 비밀이 지켜지기를 바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관계가 달라지면 공유하던 비밀의 무게는 먼지처럼 가벼워지는 법이다. 연인 간에도 금해가며 둘만의 비밀이 흉으로 전락하지 않는가. 따라서 지금 친하다고 해서 당신의 치부를 낱낱이 다 말하면 안 된다. 그들은 언젠가는 나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라이벌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당신이 털어놓은 비밀들을 제식도 없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인 당신은 남편에게도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남편이 당신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제3자에게 붙들어 당신에게 화가 돌아올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가족이 아닌 개에게 털어놓는다라고 한다. 동료를 욕하거나 흉을 보는 것도 개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회사에서 일반의 일이 생기면 개에게 그 사람 욕을 해 스트레스를 푼다고 한다. 그들은 개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59.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해라. 당신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잘못에 대한 지적은 칼날같이 하지만 칭찬에는 인색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의 지적이 너무 날카롭다면 그들은 주눅이 들어 그동안 잘해오던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지도 모른다. 아마 당신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면 화가 날 것이다.
물론 당신이 여러 사람을 거느려야 할 리더라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길게 지적한다고 해서 통솔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짧게 지적하면 지적받은 사람도 마땅히 리더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칭찬할 때는 지적할 때보다 길게 해라. 그가 비록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을지라도 칭찬에 고무되어 지적받은 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부모인 당신도 자녀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간단하고 짧게 하고 칭찬은 길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지적한 것을 고치려고 할 것이다. 당신이 지적을 길게 하고 칭찬을 짧게 하면 상대편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대신 당신 말을 무시할 것이다. 60. 가르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 1살 위인 형도 동생을 가르치려고 한다. 유치원 아이들조차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마저 가르치려고 든다. 며느리도 구식 어머니에게 신식살림법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신일사원도 최신정부의 어두운 직장 상사를 가르치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랫사람이 가르치려고 들면 어떻겠는가?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도 자기보다 어린아이가 가르치려고 하면 화를 낸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이 잘 모르는 일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가르치려면 방법을 달리 하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도 당신이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하면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르치면서 엇박지르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상대편은 지가 뭔데 하며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면 잘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며느리인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살림법을 알려주고 싶다면 어머님 그런 방식은 구식이고요. 신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같은 무례한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시어머니는 당신에게 이것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하며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복두두며 저도 잘 몰랐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잘 되던데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가르침을 거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내들은 남편이 운전이나 골프를 가르쳐주며 구박하면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가르치면서 자존심을 짓밟기 때문이다. 남편이 당신이 아내에게 운전이나 골프 같은 남자들에게 유리한 기술을 가르치려거든 절대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아내를 당신과 같다고 착각하지만 당신 아내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잘 가르치고 싶으면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61. 정성껏 들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누구나 남의 말을 수용하기보다 남이 내 말을 수용해 주기만을 바라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말할 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홀히 들으며 상대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엉뚱한 일이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남편인 당신이 TV 중계에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내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면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 엉뚱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사인 당신이 바쁘다며 귀로는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듣고 눈으로는 서류를 훑어본다면 부하 직원의 보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엉뚱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부하 직원은 상사인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인 당신이 설거지를 하며 자네의 말을 귓등으로 듣다가 자네가 학교에서 왕따 당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자네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대화를 잘 하려면 상대편의 말이 지루하더라도 귀담아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머리로 딴 생각을 하며 듣는 척 할 것이 아니라 정성을 기울여 들어야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62.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라. 상대편이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하부터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비난부터 하면 조정하기 힘든 갈등에 빠질 수 있다. 상사인 당신은 지각이나 조퇴를 하지 않는 직원이 갑자기 예고 없이 퇴근했다고 해서 성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친구로군 하고 비난부터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 꼴이 우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인 당신은 모범생인 제자가 처음으로 준비물을 빠뜨리고 오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 라고 비난부터 하면 안 된다. 알고 보니 그날 그 제자의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이라면 두고두고 그 아이 볼 낯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인 당신은 직장 다니는 아내가 어떤 남자와 거리에서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면 정숙하지 못하게 그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부터 내면 안 된다. 그 남자가 오랜만에 만난 아내의 친척 오빠거나 거래처의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인 당신은 자네가 학교에 다니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 할래? 라며 하부터 내면 안 된다. 당신의 자네가 왕따를 당해 절망 속을 헤매다가 인생을 망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는 적시에 하부터 내며 수많은 적을 만들게 된다. 63.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나의 진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한마디로 결정되었다. 그분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나에게 변호사보다 아나운서가 내 치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 때문에 나는 가능하면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해 아나운서가 되었으며 오랫동안 일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 내 강의를 들은 생물학 전공의 한 대학생이 나에게 찾아와 나처럼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 학생은 단 한 번 강의를 듣고 인생의 진로를 바꾼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바꾼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생각 없이 말할 자유가 없다. 교사인 당신이 제자를 향해 던진 말 한마디가 제자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부모인 당신이 자녀를 향해 너 같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만둬 라고 말함으로써 그 아이를 무능한 성인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해봐라 너는 그 정도쯤은 문제없이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는 유능한 청년으로 자랐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상사인 당신이 널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피하는 부하 직원에게 자네가 앞장서야 우리 부서가 빛나지 이쪽을 오게 라고 한마디 해줌으로써 그 부하 직원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64.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다. 대화를 나눌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편의 눈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사람의 현재 기분은 어떤가? 현재 내 말을 들어줄 처지에 있는가?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만한 기분인가? 당신이 만약 이제 막 돈 때문에 가족끼리 다툰 사람에게 물건을 사러 간다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실적 때문에 회사에서 질책받고 퇴근한 남편에게 진급 이야기를 꺼낸다면 남편은 우라통부터 터뜨릴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 말을 무시할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상대방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그가 음악을 좋아하는가, 그림을 좋아하는가, 그가 와인을 마시며 오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가, 방석집에 가서 소주 마시며 격이 없이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의 수입은 어느 정도며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무엇인가, 그의 희망사항은 무엇이며 그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 그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며 그는 농촌에서 자라는가, 도시에서 자라는가, 그는 오늘 무슨 일을 겪었으며 그것이 그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대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상대편을 잘 모를지라도 당신이 눈치가 빠르다면 상대편에 대한 최소한의 상황은 파악할 수 있다. 65. 불평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자기 생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상대편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불평부터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리 없지 라고 미리부터 체념하는 한 상대편이 알아서 당신을 배려해 주지는 않는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당신을 배려해 줄 사람은 없다. 따라서 비록 당신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일단 부닥쳐 보아야 한다.
당신이 미리부터 상대편을 두려워해 피해놓고는 불평만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불평이나 늘어놓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불평 많은 당신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당신이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당신 생각을 직접 말할 용기를 가진다면 당신은 누구하고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다. 66. 말도 연습을 해야 나온다. 모국어는 누구나 저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말도 갈고 닦아야 잘할 수 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연습 부족 때문이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 중에는 마음이 고약했으라기보다 칭찬하는 말을 연습해주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말은 연습이 안 되어 있어 그처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 막 진급한 동료의 호칭을 받고 부르려고 할 때나 막 결혼한 후 배우자 가족들에 관한 호칭을 부를 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연습 없이 바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고쳐 부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치기 어렵다. 나 역시 결혼 직후 본가에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호칭을 생략한 채 오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등으로 말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이런 나의 태도를 크게 꾸짖어주셨다. 그 후 나는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화장실에서 오셨어요 어머니라는 말을 연습해 어머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도 나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 간신히 괜찮군 이라고 말했다가 아이들이 미국 친구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서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연습해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연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자신 있게 표현하려면 말하기를 연습해야 한다. 남들에게 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말을 연습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가족 간의 자유로운 대화라든가 교회나 동네 모임에서의 발표 기회 같은 것들이다. 말하기 연습의 장이다. 말하는데 자신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말하기 연습을 해보라. 당신에게도 놀랄만한 대화 실력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하기 연습을 하려면 말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실수는 당신 생각보다 작게 받아들여진다. 당신 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 말을 듣고 웃는 것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이 재미있어서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말을 당신 생각만큼 오래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연습해라. 헛새에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67.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 헛새를 부리고 싶어한다. 가난한 판자촌에 살지만 명품을 입는 것도 부자로 대접받고 싶은 헛새일 것이다. 겁쟁인 남자가 여자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군대에서는 가장 유명한 군인이었음을 주장하는 것 역시 헛새다. 평생 동안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해 노래자랑에서 상을 휩쓸었다는 헛새를 부르기도 한다. 만년 셀러리맨으로 가난하게 산 사람도 나도 한때는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고 헛새를 부려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초원의 제왕인 수사자는 앙상한 몸에 큰 갈기로 치장의 위험을 가장하고 날 수 없는 공작새나 마치 누구보다 멀리 날 것 같은 화려한 깃털로 헛새를 부린다. 그러니 당신은 조금쯤 헛새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에게 조금의 헛새도 허용이 안 된다면 너무나 삭막해서 살맛이 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나친 헛새는 빈틈이 많아 타인의 의에 쉽게 벗겨진다. 그때 당신의 초라한 실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헛새를 부리는 사람들은 상대편이 자기 말을 모두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68. 내가 먼저 털어놓아야 남도 털어놓는다. 당신이 정말로 설득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당신이 가장 알려주기 싫은 비밀 한 가지를 말해주어라. 그 사람 또한 당신에게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 한 가지쯤을 털어놓을 것이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만큼 두 사람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어린 시절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도 함께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비밀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술 친구가 허물 없는 건 역시 술 마시고 저지른 실수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부간의 원수처럼 싸우고도 함께 살 수 있는 이유 역시 서로의 비밀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누군가와 단번에 친해지려면 서로의 치부를 적어도 하나쯤은 공유해야 한다. 군대 친구가 사회 친구보다 은근하고 동아리 친구가 동네 친구보다 더 가까운 이유는 그만큼 서로의 비밀을 많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가식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편도 가식을 벗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것이다. 69. 그런 시시한 것조차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학력이 높다고 해서 세상 이치를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 당신도 아주 가끔 박식한 사람이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것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진 몸짱과 얼짱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정권 전문가가 정권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고 교사라고 해서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듯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분야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상식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 때문에 그 정도쯤은 다 알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상대편이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온갖 세상사에 대해 다 아는 척하던 상사마저도 아주 시시한 상식에 문외한일 수 있다.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마케팅의 기본 뜻조차 모르는 상사도 있다. 타인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식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상대편의 실력을 어림짐작하고 거기에 맞추어 말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신 말의 주제에 관한 기본 상식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라고 전제한 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편의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대화할 수 있다. 70.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덜 주어서는 안 된다. 삼손 같은 장사에게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쓸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용은 보기에는 무섭고 거대하지만 매우 순한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놀기도 했다. 그러나 용의 목에는 한자 정도 크기의 거꾸로 난 비닐이 있다. 이것을 거꾸로 난 비늘이라고 해서 영린이라고 한다. 용은 이 영린을 공격하며 금세 죽는다. 그래서 용은 아무리 친해도 이 비늘 근처를 어시흥거리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처럼 강한 용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약점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이자 바다의 요정인 테티스는 잘생긴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독이 있는 스티스 강물에 여러 차례 담갔다 빼냈다 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피부는 어떤 하수로도 뚫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 그러나 테티스의 부주의로 아들의 발 뒤꿈치 부분이 물에 적셔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트로이 전쟁 때 발 뒤꿈치에 활선을 맞고 죽었다. 이처럼 치명적인 약점은 생사와 같은 관련이 있다. 또한 당신이 보기에 약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소한 일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71. 지나친 겸손과 사형은 부담만 준다. 겸손이 미덕이기는 하지만 지나치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시작할 때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많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뒤로 갈수록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그가 왜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말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리 겸손히 미덕이라고 배웠을지라도 뒤에 당신의 업적을 말하거나 당신의 전문적 식견을 말하려면 말무리를 제가 부족합니다만, 아는 게 없습니다만, 자격은 없지만 이라고 시작하지 말라. 듣는 사람은 당신을 겸손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당신의 말이 가식적이라고 믿기 쉽다.
겸손을 앞세워 지나치게 사양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상대편이 당신을 위해 성심성의껏 차를 내왔는데도 지나치게 사양하면 차를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부모님께 자녀인 당신이 안 오셔도 된다고 지나치게 사양하면 부모님은 당신을 오히려 괘씸하게 이길 것이다. 당신 남편이 아내인 당신을 위해 모처럼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자는데 당신이 겨이 돈 아깝다며 싸구려 식당으로 옮기겠다고 때를 쓰면 당신 남편은 속으로 다시는 당신하고 외식하자고 하나 봐라 하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선물을 상대편이 기어이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당신은 제발 당신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 앞에서 배운 곳이 없었어 라고 말하거나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아직은 말단이어서 라고 말하지 말라. 상대편은 당신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는지도 모른다. 72. 도덕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 누구나 성인들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공자님처럼 다른 말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단 한마디라도 잘못 말하면 어떤 창피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편인 당신이 단 한 번도 헝클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바른 생활사나이라면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남편에게보다는 선생님이나 아버지처럼 어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속마음을 감추려고 할 것이다. 당신은 그런 아내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약점을 들키는 것이 당신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내인 당신이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책상 위를 정리하고 쓰레기가 하나만 생기도 쓰레기통에 주워서 버린다면 가족들은 집을 편안하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내가 집안을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치우고 항상 단정한 차림으로 집을 지킨다고 해서 남편이 더 지극한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당신이 너무나 바른 태도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 역시 부담감 때문에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직장인인 당신이 칼라 같은 서철깃과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두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무척 외로울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 위해 하루하루 정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바른 사람을 보면 질린다. 따라서 당신이 진실로 타인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려면 당신을 가두고 있는 도도선생님 같은 강박증을 풀어야 한다. 73. 말은 가슴에 대고 해라. 말을 하는 목적은 내 생각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은 그저 입으로만 해도 잘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입으로만 말하면 생각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당신은 입으로만 말해놓고는 상대편을 향해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쓸데없이 오해를 한다며 화를 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말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듣는 사람이 잘못 알아듣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가 식인종 한 명을 만나 같이 살게 된 로빈슨 크루소는 식인종과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가슴에 대고 말을 해 마침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화가 통하자 두 사람은 인종과 종교, 풍습과 언어의 벽을 뚫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된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배의 구조를 받으며 식인종을 문명세계로 데리고 온다. 이처럼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에도 가슴에 대고 말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74. 넘겨짚으면 듣는 사람 마음에 빗장이 잠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넘겨짚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을 넘겨짚으면 터무니없는 오해로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다. 아내인 당신이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남편의 첫사랑 연인 사진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여전히 그 여자를 못 잊는 거 아니냐며 넘겨짚으면 당신 남편 가슴에서 쓸데없이 그 여자의 존재를 일깨울 수 있다. 남편인 당신이 당신과 눈을 맞추지 않고 말하는 아내를 보고 나한테 실증났어 라고 넘겨짚어 말하면
아내는 정말 당신에게 실증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부하 직원인 당신이 상사의 차가운 표정만 보고 당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면 상사 역시 당신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다. 부모인 당신이 자녀가 늦게 기계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단정하고 말하면 당신 자녀는 답답해서 당신과의 대화를 거부할 것이다. 당사자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않고 멋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나타날 행성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면 대화는 단절된다. 75.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같은 말도 듣기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투가 퉁명스럽거나 거친 용어를 사용하거나 목소리가 유난히 공격적일 때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나 말투가 좋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된다. 당신이 좋은 말로 퉁명스러운 말투를 하면 듣는 사람은 나한테 화난 것일까? 라고 오해할 수 있다. 당신의 거친 말투는 당신의 의도와 다르게 나를 겁주려는 것일까? 라는 메시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말이란 내용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도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당신이 속마음과 달리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한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것이다. 남편인 당신이 결혼 전과 달리 결혼 후 퉁명스러운 말투를 사용한다면 아내는 당신의 애정이 식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상사인 당신이 부하 직원을 아끼면서도 욕을 섞어 거치게 말하면 부하 직원은 당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장성한 자녀인 당신이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큰일 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목소리로 말하면 부모님은 당신의 자신의 건강을 염려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 간섭이나 받는다라는 슬픔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칭찬할 때와 꾸짖을 때, 걱정할 때와 간섭할 때 등 경우에 따라 말투를 달리해야 한다. 말투란 말을 담는 그릇이다. 물을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채수물로 보이기도 하고 먹는 물로 보이기도 하듯 말투는 그 나름대로 독립된 의미를 지닌다. 76. 때로는 알면서도 쏘아주어라. 사람처럼 불완전한 동물은 없다. 신체 조건만 해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만도 못하다. 개는 인간보다 16배 이상 뛰어난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신체로는 어림도 없는 일을 해낸다. 그렇다고 인간이 고양이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다. 사람은 단지 지능과 말하는 능력이 그들보다 뛰어날 뿐이다. 이러한 신체적 약점 때문에 인간은 욕망과 실제가 달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풀리며 마음먹은 대로 된 것처럼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남이 거짓말을 하며 악의로 그랬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실수하는 만큼 상대편도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해라. 아내인 당신이 남편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이라며 따질 일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알고도 눈과 맞추어야 한다. 바람핀 남편을 미행해서 현장을 잡으려는 집착은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말과 같다. 부모인 당신이 가끔 자녀가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눈 감아준다면 당신 자녀는 당신에게 마음 놓고 흉감을 틀어놓을 것이다. 당신 자녀가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을 한다면 추후도 용서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나 누리고 싶은 자유 때문이라면 가끔은 알면서도 쏘아주어야 한다. 상사인 당신은 책상 위에 재킷이 올려놓은 채 당신 몰래 잠시 외출한 부하 직원을 일일이 불러 호통을 치기보다 가끔 한 번씩은 쏘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부하 직원이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다. 77.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책임이 따라다닌다. 그런데 일의 결과가 나빠지면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면 발뺌을 한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은 증폭된다. 회사 안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책임 전가성 발언에서 비롯된다. 탄핵 전국 이후 한 인터넷 업체가 직장에서 탄핵하고 싶은 상사에 대한 조사를 했다. 1순위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였다. 상사인 당신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 부하 직원들은 당신을 탄핵하고 싶어할 것이다. 동료인 당신이 동료 간의 모의에 시행한 일의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나는 원래부터 반대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발뺌한다면 당신은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것이다.
학생인 당신이 친구들과 모의해 규칙을 어긴 후 처벌을 받게 되자 나는 단지 친구들의 꼬임에 빠졌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당신 역시 왕따감이다. 가장인 당신이 아내가 집을 팔자고 해서 판 후 다시 그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팔지 말자고 했잖아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다면 당신 아내는 어차피 책임질 바에야 나 혼자 결정하겠다며 더 이상 당신과 의논하지 않을 것이다. 의견을 낸 사람은 당신 아내지만 결정은 당신이 했음을 인정해야만 의논 상대가 될 수 있다. 좋은 일은 내 공이라 우기고 나쁜 일은 너 때문이라며 발뺌한다면 누가 당신과 대화하려고 하겠는가? 78. 정성껏 들어주면 돌부처도 돌아보신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당신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세일즈라는 말만 듣고도 당신을 멀리하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세일즈맨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붙들어 둘 만한 이야기거리를 찾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의 목적부터 드러내 상대편이 당신을 기쁘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영업은 말을 잘해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해야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말솜씨가 없거나 주변 머리가 없거나 간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혹시 세일즈맨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경계해왔다. 그가 세일즈맨이라면 나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 귀찮게 굴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 대신 가방이 특이하군요. 어디서 사셨어요? 라며 말을 붙이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심을 보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가 내 말을 정성껏 들어주면 나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어도 사버리기도 한다. 남편인 당신에게 당신의 아내가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만 떠들지 말라. 아내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니까. 만약 상사인 당신이 지각과 조퇴를 밥 먹들 하는 부하 직원을 컨트롤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면 그에게 일방적으로 왜 지각하느냐 또 조퇴야 라고 짜증 섞어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지각을 했으면 왜 조퇴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게 하고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는 당신의 그러한 태도에 감동받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사춘기 자녀가 왜 집을 놔두고 독서실이나 PC방, 쇼핑몰을 쏘돌아다니는지 탓하지 말고 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보라. 자녀들은 당신을 예심 많은 부모로 여겨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것이다.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이들은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핸들을 소유의 시대라고 말한다. 콘크리트로 된 단단한 벽으로 나는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건너방에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마음도 콘크리트 벽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의 고민을 진지하게 경청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깊은 애정을 느낄 것이다.